2023년 유럽연합교육부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독일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고 제목은 단 3글자였습니다. 경고문. 편지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 편지는 여행 보고서가 아니라 경고문에 가깝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27개국 중 19개국이 에너지 공급 위기를 겪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 대비 487% 폭등했고 독일만 해도 12만 개 기업이 조업 중단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자원은 더 이상 시장의 문제가 아닌 안보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팍스 실리카, 그리고 코리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회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제 이름은 마르틴이에요. 25년간 교단에 서면서 학생들에게 늘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세계는 협력한다는 거였죠. 여러분, 21세기는 협력의 시대입니다. 국가 간 경계는 허물어지고 자유무역이 모두를 풍요롭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2022년이 그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2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속보가 나왔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전 세계 자원 질서를 뒤흔들 사건이 될 거라는 걸요. 며칠 뒤부터 독일 사회가 요동쳤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끊기면서 난방비가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 난방비도 한 달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이 청구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난방 예산이 부족해서 교실 온도를 낮춰야 했거든요. 학생들은 겨울인데도 외투를 입고 수업을 들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추워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해 줬어요. 러시아가 우리한테 가스를 안 팔고 있어.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한 거야. 그럼 다른 나라에서 사면 되잖아요. 학생들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뉴스에서는 매일 암울한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독일 제조업체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화학공장, 철강회사, 자동차 부품업체. 수십 년간 독일 경제를 지탱해온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총리는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당부했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요. 독일 천연가스의 55%가 러시아산이었습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는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동료 교사가 저에게 자료를 보여줬어요. 유럽연합이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전략 자원 의존도 분석이었어요.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럽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 목록이 한 페이지가 넘게 나열돼 있었거든요. 히토류 98%, 마그네슘 93%, 리튬 배터리 원료 87%.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이게 다 중국산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가 전기차 만들려면, 풍력 발전기 만들려면, 스마트폰 만들려면 전부 중국한테 손 벌려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취약해진 걸까요? 다음 날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세계화가 뭐라고 생각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는 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게 배웠지. 하지만 현실은 좀 달라. 세계화는 의존을 만들기도 해. 그리고 그 의존이 무기가 될 수도 있어.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칠판에 크게 썼어요. 자원 전쟁. 지금 세계는 조용한 전쟁 중이야. 총이나 폭탄이 아니라 자원으로 싸우는 전쟁이지.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몇 주 뒤 학교에서 국제 교류 프로그램 공지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아시아 국가 방문이 계획돼 있다고 했어요. 처음 후보지는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변경됐다고 하더군요. 새로운 목적지는 한국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지만 자원과는 거리가 먼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학생들에게 한국 방문을 알렸을 때도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한국이요? 거기서 뭘 배워요? 삼성 공장이나 보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화체험 정도가 되겠지 하고요. 하지만 출발 일주일 전 교육부에서 특이한 자료가 전달됐습니다. 한국 방문 프로그램 안내서였는데 내용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관광지 목록 대신 산업시설, 연구소, 정부 기관 방문 일정이 빼곡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곳이 있었어요.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원, 희소금속 재활용센터, 국가핵심기술연구소. 이게 뭐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건 학생들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마치 정부 관계자들이 가는 산업시찰 같았습니다. 안내서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본 프로그램은 유럽연합 차원의 전략 교류 과정입니다. 학생들에게 미래, 자원 안보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원 안보.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위키백과부터 시작해서 뉴스 기사, 산업 보고서까지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희토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원 안보를 교육한다는 걸까요? 궁금증을 안고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 밖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이번 방문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단순한 환영 인사가 아니었어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은 현대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도시. 하지만 광산이나 유전은 당연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저는 다시 안내서를 펼쳤어요. 내일 일정을 확인하려고요. 첫 방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대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자원 전쟁에 대비한다는 걸까요? 그 답을 찾는 여정이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원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컸어요.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여러 나라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한 분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성 연구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국의 자원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한 영어였어요. 저희는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지도와 달랐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색깔로 구분돼 있었거든요. 김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팩스 실러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학생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처음 듣는 용어였습니다. 팩스는 평화, 실러커는 실리콘을 뜻합니다. 실리콘 평화 동맹이라고 할 수 있죠. 김 박사가 지도를 가리켰어요. 이건 공식적인 조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토만큼이나 강력한 동맹이에요. 저는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궁금해졌거든요. 2021년부터 조용히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본격화됐고요. 지도에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호주, 그리고 한국이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선진국이요?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중국 자원 의존도를 낮추려는 나라들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90% 이상을 생산합니다. 배터리 원료, 반도체 소재, 태양광, 패널 재료, 거의 모든 첨단 산업 자원을 장악했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자원 독점 현황이었어요.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 중국은 일본의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일본 산업이 마비될 뻔했죠. 저는 그때 일을 기억했어요. 뉴스에서 봤었거든요. 2023년에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했어요. 반도체 생산의 필수적인 원료입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자원은 이제 무기예요. 가진 나라가 없는 나라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이 러시아 가스로 겪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팩스 실러커입니다. 겉으로는 기술 협력이에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거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각국의 협력 프로젝트들이 나열됐어요. 미국은 반도체 생산 기지를 본토로 옮기고 있습니다. 유럽은 배터리 원료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있고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 동맹의 중심은 미국인가요? 김 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도요. 저희도요? 그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동맹 문서들을 보면 한 나라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김 박사가 화면을 넘겼어요. 거기엔 각종 협정서와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코리아, 한국이었어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왜 한국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엔 의아했어요. 김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석유도, 가스도, 희토류도 없습니다. 그럼 왜 중요한 거죠? 저는 궁금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70년간 자원 없이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진짜 자원이에요. 김 박사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의 재활용 기술 목록이었어요. 한국은 전자폐기물에서 금, 은, 백금을 뽑아냅니다. 재활용률이 95%예요. 95%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폐배터리에서 리튬과 코발트를 추출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순도가 광산에서 캐낸 것보다 높아요.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나라는 산업이 멈춥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대안을 준비했어요. 김 박사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무희토류 모터, 대체 소재 반도체, 재활용 원료 공급망. 한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에서 자유로워질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생존 전략이었어요. 팩스 실러커에서 한국의 역할은 이겁니다. 자원 독점을 무력화하는 거예요. 김 박사가 지도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미국은 힘이 있어요. 유럽은 시장이 있고요. 일본은 기술이 있습니다. 한국은 대안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여러분이 독일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국이 공급을 중단하면요?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산업이 멈춰요. 맞아요. 하지만 한국 기술이 있다면 대체할 수 있어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팩스 실러커의 핵심은 한국입니다. 자원 무기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니까요. 저는 이해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이 동맹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실무자들은 다 압니다. 미래 자원 전쟁에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김 박사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나라 독일도 팩스 실러커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학생 교류가 아니었다는 걸요. 유럽 정부들은 이제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자원 없이 살아남는 법을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나요? 김 박사가 웃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이 이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50년 걸렸거든요. 50년. 그 숫자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희는 연구소를 둘러봤어요. 실험실마다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저희에게 설명했어요. 여기서는 폐휴대폰에서 희토류를 추출합니다. 하루에 1톤을 처리해요. 유리창 너머로 기계들이 보였어요. 자동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금색 가루가 금이에요. 폐휴대폰 1톤에서 순금 300지을 뽑아냅니다. 학생들이 놀라워했어요. 저도 신기했습니다. 광산에서 금 1kg 캐려면 광석 1톤이 필요해요. 하지만 폐휴대폰은 더 효율적이죠. 다른 연구실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는 배터리를 분해하고 있었어요.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보통 10년입니다. 그 후엔 폐기물이 되죠. 하지만 저희는 그걸 다시 원료로 만들어요. 화학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복잡해 보였어요. 리튬, 코발트, 니켈. 모두 회수합니다. 순도는 99.9%예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활용이 아니었어요. 도시 광산이었습니다. 저녁 때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팩스 실러커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검색해보니 공식 문서는 없었어요. 하지만 산업 보고서들에서 단편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자원 안보 파트너십의 핵심 국가. 유럽연합 문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중국 의존도 감축의 열쇠.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팩스 실러커는 조약이 아니라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략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의 노력이구나. 자원 없이 살아남기 위해 50년간 쌓아온 기술이구나. 내일은 더 많은 걸 배우게 되겠죠. 그 기대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솔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기 전에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죠? 학생들이 웃었어요. 다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삼성 공장 구경하는 줄 알았어요. K-팝이나 배우러 오는 줄요.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쓴웃음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우습게 봤죠.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빠른 나라, 성실한 나라로만 알고 있었어요. 제조업이 발달했다는 것도 알았고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원 전략의 중심이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편견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유럽이 최고라고 배웠어요. 독일 기술, 프랑스 문화, 영국 금융. 세계를 이끄는 건 우리라고 믿었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시아는요? 중국은 공장, 일본은 전자제품, 한국은 그냥 작은 나라.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거리가 보였어요. 자원 강국이라고 하면 누가 떠올랐나요? 호주, 중동, 러시아. 땅이 넓고 광물이 많은 나라들이죠. 학생들이 맞다는 표정이었어요. 한국은 땅도 작고 자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 자원 문제에서 중요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저는 가방에서 출발 전 받았던 안내서를 꺼냈습니다. 이걸 처음 받았을 때 기억나요? 산업시설 방문 일정 보고 다들 시큰둥했잖아요. 학생들이 웃었어요. 우리는 이게 문화체험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정부가 자기 나라 좀 자랑하려는 거겠지 했죠. 제 목소리가 부끄러움으로 떨렸습니다. 정말 오만했어요. 우리는 배우러 온 게 아니라 구경하러 왔다고 생각했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국이 우리한테 가르쳐 줄 게 있을까 싶었어요. 다른 학생도 거들었어요. 저는 엄마한테 한국 가기 싫다고 했어요. 차라리 파리 가고 싶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어요. 그게 바로 문제였죠. 그날 오전 일정은 국가핵심기술연구소 방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핵심 기술이 뭐라고 생각해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반도체요? 인공지능이요? 저는 웃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정한 핵심 기술 목록을 보고 놀랐어요. 저는 태블릿으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희소금속 재활용 기술, 폐배터리 원료 회수 기술, 대체 소재 개발 기술. 이런 게 국가 핵심 기술이에요. 학생들이 의아해했어요. 왜요? 재활용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어제 배운 내용을 설명해 줬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버려진 것에서 자원을 만들어야 해요. 그게 생존 방식이거든요.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 연구원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 박사입니다. 그는 저희를 커다란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는 고순도 실리콘을 만듭니다. 반도체 원료예요. 실험실 한가운데 거대한 기계가 있었어요. 실리콘은 모래에서 뽑아냅니다. 하지만 반도체에 쓰려면 순도가 99.999999% 이상이어야 해요. 9가 9개요? 저는 놀랐습니다. 불순물이 10억 분의 1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깨끗해야 하죠. 이 박사가 화면을 띄웠어요. 복잡한 공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학생들이 추측했어요. 10개요? 이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5개예요.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대만. 그 중에 한국이 있다니. 저는 새삼 놀랐어요. 한국은 1990년대까지 이 기술이 없었어요. 전부 수입했죠. 이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결정했습니다. 반드시 자체 기술을 개발하겠다고요. 화면에 연구 과정이 나왔어요. 수십 년의 기록이었습니다. 347번 실패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47번. 그 숫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2004년 드디어 성공했어요. 그때부터 한국은 실리콘을 수입하지 않아도 됐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이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의존은 위험하니까요. 다른 나라가 공급을 끊으면 우리 산업이 멈춰요. 독일이 러시아 가스로 겪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어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 중국이 요소수 공급을 중단했을 때, 이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웠죠. 중요한 건 절대 남한테 의존하면 안 된다고요. 다음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는 히토류를 다루고 있었어요. 히토류는 전기차, 풍력 발전, 스마트폰에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생산의 90%를 중국이 장악했어요. 이 박사가 작은 금속 조각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네오디뮴이에요. 자석을 만드는 데 씁니다. 1kg에 $100예요. 비싸네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 가격이 10배로 뛸 수 있어요. 그럼 전기차 생산이 중단되죠. 학생들이 심각한 얼굴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은 2가지를 합니다. 첫째, 재활용으로 히토류를 확보해요. 화면에 폐자석에서 히토류를 뽑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둘째, 히토류 없이도 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무히토류 모터 사진이 나타났어요. 이건 히토류 자석 없이도 작동하는 모터예요. 효율은 조금 낮지만 중국 눈치 안 봐도 돼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안이구나. 점심시간에 저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때요? 생각이 바뀌었나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준비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저는 한국이 그냥 열심히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똑똑하게 준비하고 있었네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크기만 보고 능력을 안 봤죠.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어요. 부끄러워요.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느껴져요. 저는 그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오후에는 민관군 협력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강당에서 정부 관계자가 발표했어요. 한국의 자원 전략은 정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 연구소, 군대가 모두 참여해요. 화면에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하게 연결된 네트워크였어요. 정부는 전략을 세우고, 기업은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소는 혁신을 만들고, 군대는 안보를 책임집니다. 발표자가 계속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히토류 확보 전략을 봅시다. 산업부가 정책을 만들면 기업들이 재활용 공장을 짓고 연구소가 기술을 개발하고 국방부가 비축량을 관리해요. 이게 바로 국가 시스템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럽은 어떤가요? 발표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모르겠더군요. 독일에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유럽은 시장에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은 시장만으로 해결 안 돼요. 발표자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그게 한국이 배운 교훈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은 것.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오해했다. 작다고 약한 게 아니다. 자원이 없다고 무능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제약이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다. 유럽은 풍요로웠다. 그래서 안일했다. 한국은 가난했다. 그래서 절실했다. 그 절실함이 지금의 기술을 만들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기술만이 아니다. 그 정신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의존하지 않으려는 의지.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내일은 또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기대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왜 진작 이곳에 오지 않았을까? 왜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었어요. 이제라도 배울 수 있으니까요. 넷째 날, 저희는 경기도에 있는 대규모 재활용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축구장 50개 크기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분은 시설 관리자였어요. 여기서는 하루에 전자폐기물 200톤을 처리합니다. 200톤이요? 저는 상상이 안 됐어요. 폐휴대폰, 폐컴퓨터, 폐가전제품. 모두 여기로 모입니다. 거대한 창고가 보였어요. 그 안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전자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다 쓰레기인가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관리자가 웃었어요. 쓰레기가 아니라 광산입니다. 광산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휴대폰 한 대에는 금이 0.034g 들어있어요. 은은 0.34g, 구리는 15g 정도요. 관리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연간 폐휴대폰 300만 대를 처리하면 순금 100kg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금광에서 금 1kg 캐려면 광석 200톤이 필요해요. 하지만 폐휴대폰은 10톤이면 돼요. 관리자가 저희를 공정 라인으로 안내했습니다. 첫 단계는 분해예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로봇들이 휴대폰을 분해하고 있었어요.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로봇이 배터리, 회로기판, 케이스를 분리합니다. 사람 손으로 하면 하루 100대, 로봇은 1000대 처리해요. 다음 공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는 화학 처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회로기판을 특수 용액에 담그면 금속들이 녹아 나옵니다. 큰 탱크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각각 다른 색깔의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탱크는 금, 저 탱크는 은, 그 탱크는 구리를 추출해요. 정말 신기했어요. 쓰레기에서 귀금속이 나온다니. 마지막 단계는 정제입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반짝이는 금속 덩어리들이 있었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뽑은 금입니다. 관리자가 금색 막대를 들어 보였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무게는 1kg이에요. 시장 가격으로 약 6만 달러입니다. 학생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다 쓰레기에서 나온 거예요? 맞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버려진 휴대폰이었죠.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자원이구나. 오후에는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더 인상적이었어요.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폐배터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안내자가 설명했어요. 전기차 배터리 하나는 무게가 500kg입니다. 그 안에 리튬 10kg, 코발트 14kg, 니켈 30kg이 들어있어요. 화면에 배터리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이 금속들은 전부 광산에서 캐낸 거예요. 특히 코발트는 주로 콩고에서 나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왜 콩고예요? 세계 코발트의 70%가 콩고에 매장돼 있거든요. 하지만 채굴 환경이 열악해요.
안내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동노동, 환경 파괴, 분쟁 광물. 문제가 많죠. 그래서 재활용이 중요하구나. 저는 이해했어요. 폐배터리에서 코발트를 뽑으면 광산 갈 필요가 없어요. 환경도 보호하고 인권 문제도 해결되죠.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가동 중이었어요. 배터리를 분쇄하고 화학 처리하고 금속을 분리합니다. 과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특히 어려운 게 순도예요. 재활용 금속은 순도가 낮으면 다시 못 써요. 안내자가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재활용 리튬이에요. 순도가 99.5%입니다. 반짝이는 흰색 가루였어요. 광산에서 나온 리튬이랑 똑같아요. 배터리 회사들이 구분 못할 정도죠. 저는 놀랐습니다. 재활용품이 신품과 같은 품질이라니. 한국 기술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높은 순도의 재활용 원료를 만드는 거예요. 다음으로 반도체 소재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보안이 삼엄했어요. 출입 전에 신원 확인을 받고 방진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에는 300가지 이상의 소재가 필요합니다. 연구소장이 설명했어요. 포토레지스트, 식각가스, 연마제, 세정액. 이런 것들이 전부 필수예요. 화면에 복잡한 공정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예전에 이걸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했어요. 연구소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2019년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큰 위기였죠. 저도 그때 뉴스를 봤어요. 한일 무역 분쟁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3년 만에 대부분 국산화했습니다. 3년이요? 저는 놀랐어요. 불가능하다던 기술들을 하나씩 개발했어요. 정부, 기업, 연구소가 총력전을 벌였죠. 연구소장이 실험실을 보여줬습니다. 이 방에서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했어요. 시험 횟수만 2847번이었습니다. 거의 3000번이요? 그 끈기가 대단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의존하면 죽으니까요. 연구소장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기술이라도 있어야 해요. 기술마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절박함이 느껴졌거든요. 저녁에는 정부 관계자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산업부 국장이 나오셨어요. 한국의 자원 전략은 세 축입니다. 국장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첫째, 재활용으로 도시 광산을 만든다. 둘째, 대체 기술로 의존도를 낮춘다. 셋째, 국제 협력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한다. 화면에 전략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국장이 저희를 보며 말했어요. 유럽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죠? 중국 의존을 어떻게 줄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도 70년간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예요? 국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 믿음이요? 기술도 중요하고 자본도 필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국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소재 안 판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해냈어요. 왜냐하면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저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뭘 배웠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자원이 있어요. 다른 학생도 거들었어요. 기술이 자원이고 사람이 자원이고 정신이 자원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학생들이 핵심을 이해했어요. 맞아요.
한국에서 본 건 광산이 아니라 능력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버려진 것을 자원으로 만드는 능력.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능력. 의존을 독립으로 바꾸는 능력.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자원입니다. 땅 속에 묻힌 게 아니라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자원이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이런 자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한국이 50년 걸린 길이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잖아요. 자원 없는 나라도 할 수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전자 폐기물에서 금을 뽑는 기술, 폐배터리에서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능력,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하는 지명. 이 모든 게 한국의 자원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자원. 그리고 그 자원을 만든 건 절박함이었습니다. 자원이 없으니 만들어야 했고, 기술이 없으니 개발해야 했고, 의존할 수 없으니 독립해야 했던 거죠. 유럽은 풍요로워서 이런 절박함이 없었어요. 그게 지금의 취약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울 수 있어요. 한국에서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배우게 될까? 마지막 날 아침, 저희는 청와대 인근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정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분을 만나실 겁니다. 한국 측 코디네이터가 말했어요. 누구를 만나는 거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정장을 입은 고위 관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실 차장이라고 소개됐어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이번 방문이 의미 있었길 바랍니다. 차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긴장하면서도 영광스러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여기 온 이유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차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유럽연합이 한국에 요청했어요. 자원 안보 전략을 공유해달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에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팩스 실러커에 대해 들으셨죠? 차장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동맹이 형성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중국 기술을 견제했고 중국은 희토류로 보복했어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희토류 가격 급등 추이였어요. 2021년 반도체 대란이 왔어요. 자동차 공장들이 멈췄죠. 차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이 에너지 위기를 겪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난방비 폭등, 공장 폐쇄, 경제 혼란. 이 모든 사건이 하나를 증명했어요. 자원은 무기다. 차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동맹국들을 모았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자고요. 화면에 팩스 실러커 참여국 지도가 나타났어요. 처음엔 미국 주도였어요.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미국도 대안이 없었거든요. 중국산 희토류를 어떻게 대체할지 방법이 없었어요. 차장이 저희를 보며 말했어요. 그때 한국이 제안했습니다. 재활용과 대체 기술로 가자고요. 한국이 제안했다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미국도 유럽도. 한국이 그런 기술이 있나 싶었죠. 차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여주니 달라졌어요. 한국의 재활용률, 대체 기술 성공률, 공급망 다변화 실적. 화면에 통계들이 나타났습니다. 인상적인 숫자들이었어요. 미국이 인정했어요. 한국이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팩스 실러커에서 한국 역할은 뭐예요?
차장이 명확하게 대답했어요. 기술 제공자입니다. 그리고 전략 자문국이죠. 전략 자문국이요? 한국은 70년간 자원 부족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그 경험이 바로 전략입니다. 차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힘으로 중국을 견제해요. 하지만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기술이 필요하죠. 맞는 말이었어요. 유럽은 시장이 커요. 하지만 기술 개발 속도가 느려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일본은 기술이 있어요. 하지만 폐쇄적이죠. 차장이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기술도 있고 협력도 잘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박함을 알아요. 절박함이요? 자원 없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국은 그걸 몸으로 알아요. 차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팩스실러커의 실질적 중심은 한국입니다. 공식적으론 미국이지만요. 저는 이제 이해했어요. 왜 유럽이 학생들을 한국에 보냈는지. 여러분 정부는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해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전략을요. 차장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마르틴 선생님, 독일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쓰실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만 전해주세요. 한국은 협력 대상이 아니라 기준 국가라고요. 기준 국가요?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야 할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차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자원 전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한국을 벤치마크해야 해요. 회의가 끝나고 저희는 점심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한식당이었어요. 학생들과 식사하면서 저는 이번 주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예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자원 없이도 강한 나라라는 거요. 다른 학생도 거들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요. 347번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는 거요.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사로서 부끄러워요. 학생들이 저를 봤어요. 25년간 가르치면서 한국을 제대로 소개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생존의 달인이에요. 불리한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는 나라죠. 학생들이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자원이 없으면 보통은 약해져요. 하지만 한국은 그걸 강점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요? 자원이 없으니까 의존하지 않아요. 의존하지 않으니까 자유로워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자원 있는 나라들은 오만해져요. 우리가 공급을 끊으면 너희는 못 산다고 생각하죠. 러시아가 그랬죠. 중국도요. 하지만 한국은 그들의 예상을 깨뜨려요. 대안을 만들거든요. 한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똑똑하네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똑똑한 게 아니라 절실한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오후에는 자유시간이었어요. 저는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거리는 활기찼어요. 쇼핑하는 사람들, 카페에 앉은 연인들, 관광객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저는 다르게 봤어요. 이 도시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들. 재활용 공장, 연구소, 정부 정책. 한국은 이 모든 걸 조용히 작동시키고 있었어요. 국민들이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요. 저는 카페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팩스실러커와 한국의 역할이었습니다. 쓰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 보고서가 아니라는 걸요.
경고문이었습니다. 유럽은 변해야 해요.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자원 위기 때 무너질 거예요. 저는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협력 대상이 아니라 기준 국가다.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배워야 할 교과서다. 자원을 가진 나라가 강한 게 아니다.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강하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다. 저는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독일 교육부가, 정부가 이걸 읽을 거예요. 그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중요성을요. 저녁에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낯선 도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배움의 장소였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나중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한국에서 배울 게 많거든. 다른 학생들도 동의했어요. 저도요. 재활용 기술 배우고 싶어요. 저는 반도체 소재 연구하고 싶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학생들이 변했어요. 일주일 만에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한국을 제대로 가르치겠다고요.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로, 배워야 할 나라로, 그리고 유럽도 변해야 한다고 말하겠어요. 한국처럼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압니다. 진짜 한국을요. 독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보고서를 썼어요. 하지만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유럽 교육부와 정부를 향한 편지를요.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첫 문장을 썼어요. 이 편지는 여행 보고서가 아니라 경고문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썼어요. 존경하는 유럽연합 교육부 및 각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25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온 교사입니다. 이번에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인솔했고 그곳에서 본 것들을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을 교육 교류라고 소개하셨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요. 한국의 자원 전략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이요. 한국에 가기 전까지 저는 학생들에게 세계는 협력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국경은 허물어지고 자유무역이 모두를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조용한 자원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가스로 유럽을 압박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로 세계를 위협했어요. 자원은 더 이상 상품이 아니라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럽은 너무 취약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 가스에 55% 의존했어요. 프랑스는 중국산 배터리 원료에 87% 의존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선의에 목숨을 맡기고 있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도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석유도, 가스도, 히토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약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신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폐휴대폰에서 금을 뽑고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하고 히토류 없이도 작동하는 모터를 개발했어요. 자원이 없으니 만든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재활용 공장을 봤습니다. 하루 200톤의 전자 폐기물을 처리하며 순금 수백 그램을 뽑아내는 시설이었어요. 광산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반도체 소재 연구소도 봤어요. 일본이 수출을 막았을 때 3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한 기술들.
2847번의 실패를 견뎌낸 연구원들의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자원은 땅속이 아니라 사람들 머릿속에 있다는 걸요. 기술이 자원이었고, 끈기가 자원이었고, 절박함이 자원이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자원 없이 살아남는 법을 배웠어요. 의존하지 않는 법, 대안을 만드는 법,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 그 경험이 지금 팩스실러커의 핵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한국에 가기 전까지 저는 한국을 우습게 봤어요. 작은 나라, 제조나 잘하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방문이 결정됐을 때 다들 시큰둥했죠. 삼성 공장이나 구경하러 가는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였어요. 따라잡을 대상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유럽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여전히 중국산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가스를 대체할 명확한 계획도 없어요. 재활용률은 한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최고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자원 전쟁 시대에 과거는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미래 준비예요. 한국은 50년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을 한국은 이미 해결했어요. 그러니 배워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학생들에게 보여준 것은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설계 능력이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말합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자원을 가진 나라보다 자원을 지배하는 나라가 더 강하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편지를 경고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원 위기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중국이 언제 또 수출을 막을지, 러시아가 언제 또 가스를 끊을지 알 수 없어요. 그때 가서 허둥대면 늦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해요. 한국처럼요. 저는 제안합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십시오. 기술만 배우지 마세요. 시스템을 배우세요. 정신을 배우세요. 재활용 기술, 대체 소재 개발, 공급망 다변화. 이 모든 걸 한국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꺼이 공유할 의지가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해요. 우리가 뒤처져 있다는 걸요.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걸요. 학생들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깨달을 차례예요. 저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럽이 최고라는 거짓말, 우리가 세계를 이끈다는 환상. 진실을 가르치고 싶어요. 세계는 변했고 우리는 적응해야 한다고요. 한국은 그 적응의 모범입니다. 이 편지를 읽으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주목하세요. 협력하세요. 배우세요.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거기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번 방문 후 수업 방식을 바꿨어요. 이제 한국을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국의 역사, 한국의 기술, 한국의 전략. 학생들은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어떤 학생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대요. 이게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한 번의 경험이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도 바뀌시길 바랍니다. 정책을 바꾸고, 전략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세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강한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자원을 가진 나라예요. 그리고 그 자원이야말로 미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공항에서 이별할 때 울었어요. 한국을 떠나기 싫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 가기 싫다던 아이들이요. 무엇이 바뀐 걸까요? 한국이 그들에게 꿈을 줬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요. 자원 없는 나라도 강해질 수 있다는 증거를요. 우리 유럽도 그런 희망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그 희망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배운다면요. 이 편지가 여러분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를린에서 한국을 존경하는 교사 마르틴 올림. 편지를 다 쓰고 저는 봉투에 넣었습니다. 유럽연합 본부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사본을 만들어서 독일 교육부, 산업부, 외교부에도 보낼 겁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명의 교사로서요. 창밖을 보니 베를린 거리가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지요. 다음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해요. 한국처럼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느끼셨나요? 우리 함께 이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한국의 모습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켜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